네, 지금 이 시각 일본에선 참의원 121명을 새로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은 개헌 추진 세력의 과연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느냐는 건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참의원 선거 3년마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일본에서 처음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이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개헌선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아베노믹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일본 국민들에 의해서 이건 굉장히 성공 작기고 계속 이대로 자민당의 아베 정권이 선거 캐치프레이즈처럼 계속 이대로 강하게 추진해 나가자라는 쪽에 과연 거기를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유보해서 야당의 견제 세력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자민당을 포함한 열린여당이 과연 몇 석을 확보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판세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지금 자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참여연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의원은 자민당이 이게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일단 자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참여연은 일단 야당이 강한 걸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61석을 얻게 되면 이제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연립위원장이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이 4개 정당이 있거든요. 이제 오사카 유신회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그 정당들이 이제 78석을 차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참여연에서도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에 도달함으로써 일단 지금 중의원은 3분의 2가 확보됐기 때문에 중의원, 참여연, 공히 3분의 2가 확보되면서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그 구성 요건이 갖추게 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파 사당이 78석 이상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은 좀 높은 편인가요?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거리에 붙어 있는 그 후보자 포스터를 보지 않으면 과연 이번이 참여연 선거가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더구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마스조의 그 도쿄도 지사에 이 말하자면 공금 그 사용 그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물러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 도지사 선거가 지금 7월 3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점이 최근까지 후임 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이게 투표일이 오늘로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유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TV라든지 매체에서 방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관심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대 투표를 보게 되면 참여연이나 중의원이나 대체로 50% 초반대입니다. 지난번 참여연 선거가 역대에서 최저로 낮았거든요. 한 3번째로. 그래서 이번에 과연 55%가 나올 것인가라는 정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사전투표제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에서는 지금 1,320만 명이 지금 투표를 했거든요. 지난 8일까지.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로는 역대 수치상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약간 그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그 일본 내에서 지금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실시되는 참여연 선거가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는 첫 전국 규모의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18세, 19세가 이게 선거 연령이 유권자 연령이 낮아지면서 240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표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OECD 국가 34개 국가에서 일본이 선거권이 20세 이상, 그리고 한국이 지금 19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20세를 18세로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24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18세, 19세가 되게 고등학생 3학년 정도 되는데 아니면 대학교 1학년이나 만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꼭 투표장에 가겠다는 비율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쪽이 84%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18세, 19세 새로 들어온 이런 그 유권자층이
얼마나 과연 투표장에 갈 것인가,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굉장히 좀 미지수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젊은 층의 방향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작 아베 총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개헌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베 수상은 1차 아베 내각 때 개헌 문제를 꺼내가지고 굉장히 큰 실패를 맛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채 못 돼가지고 물러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베노믹스 이런 경제 문제, 그다음에 고용의 문제, 특히 연금, 그다음에 복지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데 거기서 뭐 생뚱맞게 이게 개헌 문제를 완전히 쟁점화시켜가지고 지금 야당은 이것을 쟁점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아베 정권에 또 투표를 하게 되면 일본은 개헌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과 같이 맞부를 놔가지고 개헌 쟁점화하게 되면 참여연에서 참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여연 선거에서. 그걸 1차 내각 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그 개헌 쟁점화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몇 번 이제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지 어떤 지지도가 아직까지 그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지 않다. 아직 부족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는 몇 차례 이렇게 공격을 해도 지금 아베 수상으로서는 개헌을 최대한 쟁점에서 회피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회피하면서 꺼내든 게 바로 아베노믹스인데 사실 브렉시트 이후에 아베노믹스를 저평가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내세우는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 승산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베 정권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아베노믹스가 지금 어느 정도는 성공했고 앞으로도 이 길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꾸준히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식의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분명히 성과는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20년인데 장기 불황인데 아베노믹스 하고 나서 일본 경제 또는 경기가 활성화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한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대도시 또는 백화점이라든지 굉장히 한정돼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이 경기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로 신규 취업자가 110만 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구인 그러니까 회사가 사람을 구하는 구인율이 1.3배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아는 대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내년 겨울 봄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벌써 이제 회사에 취업이 됐다고 내정을 지난 6월 달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고용은 상당히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역시 인플레 해가지고 약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지금 그 실질 임금은 낮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어떤 혜택 또는 이런 경기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공한 건 사실인데 지금의 방향과는 약간 다르게 새로운 어떤 복지라든지 또는 지역 경제 또는 개인의 실질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라는 식의 지금 주장이 거의 과반수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과연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어느 정도 평가할 것인가가 바로 이번 참여연 선거의 투표 결과, 선거 결과로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이 계속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이런 일본 국민들이 어떤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쟁점화시키지 않으면서 잘 마무리해가는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소비세 인상을 이제 10% 올해 이제 봄에 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네.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2년 반 동안 앞으로 소비세 8%에서 10%로 올리는 것을 연기했거든요. 네. 쟁점화시키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이 적절하게 잘 대응해가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돋보이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실행력이라든지 이 정치적인 성과 또는 프랙티스 이런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국민들이 평가하는 게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일 간에 또는 중일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이제 작년에 위안부 합의를 도출한 것처럼 상당히 일부 진전시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G7을 회의를 일본이 주최국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히로시마를 방문했거든요.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 히로시마 피폭지를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외교적인 성과로 일본이 평가하고 있고 이런 국내 정치 또는 외교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민진당을 비롯해가지고 지나치게 야당이 이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대한정당 또는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불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뭐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런 대로 아베 정권에 대해서 조금 더 밀어보면서 앞으로 추이를 좀 두고 보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지지 심리라는 것이 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 상황이고 또 야권에 대한 불신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야권으로서는 평화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야권 단일화까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민진당, 과거의 민주당인데요. 야당이 지금 공산당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한 7, 8개 정당이 지금 야당 연합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참여연 선거가 지역구하고 비례구가 있는데 지역구가 1인구가 한 사람을 뽑는 소선구가 31개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민당은 반드시 73개 지역구에 반드시 모든 후보자들을 내세우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은 지금 뭐 그야말로 민진당 같은 경우에도 한 8.8% 지지율이 자민당은 35%입니다. 더구나 야당이 분열하게 되면 이건 모든 1인구에서 대부분 다 자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야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게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선거 제도 요인이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역시 헌법 개정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에 대해서는 야당이 단합해가지고 아베 정권을 견제하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TPP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역시 지금 아베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야당의 어떤 일본 국민들의 심리도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 떠받쳐가지고 야당이라는 것이 이번에 모처럼 어떤 선거 연합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실 개헌은 아베 총리가 예전부터 이 정치적 수건으로 말하고 있긴 한데요. 일본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베 수상은 본인이 역시 정치적인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사실 자민당이 195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 패전하고 나서 10년 뒤거든요. 그리고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의 설립 취지를 보게 되면 자주헌법을 만든다는 것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도 그렇고 80년대도 그렇고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전후 자민당이라는 것은 이건 미일 동맹, 그다음에 평화국가, 경제 성장, 경제 대국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민당의 어떤 체질이고 본질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은 항상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아베 정권에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여연에서도 3분의 1을 확보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 자체가 논의 단계가 아니고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가들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한 6, 7할 됩니다. 반면에 일본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적어도 6, 70%가 넘거든요. 과반수가 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의석 분포하고 일본 국민들의 어떤 헌법 개정에 대한 태도가 약간 이제 갭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어떻게 이제 아베가 압승을 하더라도 그것을 메꿔 나갈 것인가? 그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해서 금방 헌법 개정으로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사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되느냐 이걸 결정할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뭐 3분의 1을 확보를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바로 이제 개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은 절차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끝으로 먼저 짚어주시죠. 이제 중의회나 참의원에서 3분의 2가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 안을 내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가 통과되게 되면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지금 쟁점화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아베 수상이 정말 헌법 개정을 원한다면 참의원은 해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의원은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을 헌법 개정을 위한 신임 투표로서 중의원을 해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3분의 1을 얻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지금은 쟁점화시키지 않으면서 나중에 갑자기 헌법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건 이체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열린 여당 내에서도 그 공명당은 이번에 분명히 헌법 구조에 대해서는 절대 개정하지 않겠다, 반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78석을 얻다 할지라도 이미 열린 여당 내에서 지금 공명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지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 더구나 지금 브렉시트 후에 앵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은데
아베노믹스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엉뚱하게 헌법 개정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제 물러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점은 굉장히 정치적인 도박입니다. 근데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선거가 이제 오늘 오후 8시부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